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투자에너빌리티 브리핑 드릴 예정인데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여기 금융투자에서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뭐 연기금이야 순매수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외국인들하고 기관 다른 애들은 모르겠어도 기관은 좀 순매수 흐름들 계속 좀 보여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조금 고민이 걱정스러운 그런 고민?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순매수를 연속적으로 3일 동안 순매수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장중의 흐름들을 보니까 장중에 계속 얘네들이 순매수 흐름들을 보였어요. 기관들과 같이. 오늘 시장도 좀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시장이 좀 바닥을 다져줄까? 그런 모습들. 일단은 근데 하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 일단은 시장에 대한 부분도 간단하게 이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61선이랑 21선 이 사이에서의 움직임들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여기 61선 그리고 21선 이렇게 있죠. 21선이야 이제는 주가가 좀 21선 하단에 있으니까 추세가 이런 식으로 좀 꺾일 겁니다. 61선이랑 주가가 좀 위에 있으니까 61선도 이런 식으로 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될 건데 고개를 좀 들어 올리려고 할 건데 주가의 흐름이 61선은 지지를 일단 받아줘야 이 안에서 결판을 내야 된다는 거. 이 안에서 움직임들을 일단 21선을 돌파를 해줘야 21선이 살짝 데드크로스가 나오더라도 주가가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줘야지 다시 21선 이런 식으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겁니다. 자, 일단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살짝 이탈을 했다가 다시 돌파하는 모습들. 결국에는 결판은 딱 중요한 포인트는 17,000원 부근이다. 단기적인 저항 부근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박스권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61선과 21선을 계속 지지를 받고 이탈하고 지지받고 이런 혼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횡보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지지 구간들을 보자라고 하면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61선까지도 이 부분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순매수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이전에 지지가 저항으로 좀 전환이 됐잖아요. 이제는 좀 강력한 지지 라인들이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강력한 저항으로 바뀐 거예요. 물량들이 매물이 좀 잡혀져 있으니까 22,500원 여기에서 내가 10주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주 그리고 하단에서 10주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평균 단가가 딱 밀집되는 게 17,500원 이 수준들 여기 이 부분이에요. 딱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 물량을 소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17,000원을 뚫어줘야 되는데 한번 소화하는 모습들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거의 뭐 보름 거의 한 달 가까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60일선의 지지를 받고 이제 재차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물량을 소화한 과정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 다음이 이제 19,000원 수준들 여기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 그 다음에 19,000원. 19,000원쯤에 물려 계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기 때문에 주가가 19,000원 오면은 비중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비중을 좀 대응을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살짝 이쯤에서 비중을 좀 덜어내고 조정을 받든지 돌파를 하든지 확인하고 조정을 받으면은 덜어낸 비중을 다시 추가 매수를 하면 평균 단가가 맞춰질 거고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남은 비중들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리스크를 관리를 하면서 현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면서 평균 단가를 계속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종목들도 중요해요.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는가도 분명히 중요하고 적자가 나지 않고 계속 좋은 종목들이다라고 하면은 평균 단가를 계속 대응을 해나가면서 따라가야 우리가 좀 승률을 높일 수가 있다. 약간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중요도로 봤을 때 종목이 한 20%다라고 하면은 저는 대응이 80%다.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대응이 80%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10종목을 접근했다가 수익 나는 종목 장 좋으면은 한 7종목 정도, 8종목 정도, 운이 좀 따라주면 8종목 정도 수익을 내긴 내요. 10종목을 접근했다가 뭐 이거는 뭐 시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실력보다는 시장에 좀 의존을 해가지고 그렇게 수익 내는 경우들이 좀 가장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승률이 그렇게 한 이 정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경우에서는
뭐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대응을 잡는 게 평균 단가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들은 시장이 중요한 거지 개별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다라는 거.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뭐 가장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존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시장의 덕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평균 단가가 낮아야 되기 때문에 대응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시장 그리고 대응 그리고 나서 종목인 거예요. 비중을 따졌을 때. 자, 뭐 차트적인 부분들 한 이 정도로 체크를 하고 자,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박정원의 뚝심이 통했다. 두산 에너빌리티 K 원전으로 부활 날개짓을 한다. 탄소 중립의 에너지 안보 강조로 원전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 원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실행에 옮길 것이다. SMR을 포함해 해외 원전 수주 등을 쟁걸음을 하고 있다. 신고리 6호기 원자로 상부 헤드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축으로 세계 원전 시장의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사실 우리 사우디도 그렇고 뭐 영국도 그렇고 폴란드도 그렇고 뭐 이 소식들을 계속 들려주고 있는 게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안보 중에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에너지가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 지금 탈피를 하고 있어요. 그 대전환의 과정 중에 있거든요. 지금. 대전환의 과정 중에 있으면서 뭐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다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원전을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원전은 이제 친환경 에너지인 거예요.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은 아니더라도 친환경적인 에너지는 맞다. 이렇게 이제 뭐 텍소노미도 그렇게 결정을 했고 유럽도 그렇게 인정을 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에너지 친환경 에너지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에너지 생산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원전이라는 거죠. 원전. 물론 그만큼 위험성이 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수소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수소입니다. 수소. 원전을 가지고 수소를 생산을 하고 수소를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조절을 하는 거. 조절을 하는 거. 양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바람을 조절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해를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일조량을 조절할 수는 없어요. 날씨를 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은 우리가 캐파를 굉장히 늘려놔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부지가 많아야 되고 그만큼 설비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소를 생산을 해서 수소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사람이 제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그 과정 중에서 에너지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원전이랑 수소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게 두 가지가 다 있는 상황들이죠. 자, 뭐 이런 상황들이고 사우디도 그렇고 최근에 좀 베트남 소식들도 좀 있었습니다. 베트남 원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호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소형 원전 기업 엑스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거 SMR이죠. 뉴스케일 파워가 초도호기 생산이 계속 이제 밀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엑스에너지가 미증시에 상장을 시동을 거는데 당시에 이제 뉴스케일도 상장을 하기 당시에도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주가에도 물론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긴 했어요. 물론 크진 않았지만 자 여기에서 기업 가치를 2.6조로 추산한다. 내년 2분기 상장을 목표로 한다. 내년 2분기 그러면은 4, 5, 6월쯤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여기 소형 SMR 기업 엑스에너지가 미국 증시에 상당히 추진을 한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참여하고 있는 고온가스로 SMR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뭐 당시에는 먼저 뉴스케일 쪽에서도 얘기들이 좀 있었으니까 이게 보면은 원전의 원자로를 하나 뚝 떼가지고 소형화를 한 소형 SMR 원전이죠. 그래서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서는 사우디 등 7개국서 원전 수주 가능성들이 높다. 목표가를 2만 원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지금 뭐 목표가는 뭐 나중에 언제든지 달성을 하고 있는 거고 뭐 지금 당장은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 이 관점의 차이라고 했죠. 이미 수주가 예상된 체코와 폴란드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네덜란드, 영국 7개국에서 추가로 수주. 뭐 여기서 또 이제 베트남도 있을 거고 필리핀도 있을 겁니다. 루마니아도 있을 거고. 자, 점점 중요해져가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 속에서 글로벌 원자력 시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기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과 한국 모두 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국형 그리고 미국형 주기기 제작 경험을 가지고 있어 원자력 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지니고 있고 미국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와 손잡고 SMR 제작을 위한 협업도 진행을 하고 있다. 유틸리티 업종 중 최선호주다. 이 기사가 11월 18일 있었습니다. 자, 목표 주가가 2만 원인 수준들인데 저는 여기서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지금 당장 주가가 반영되는 것들이 좀 비싼 측면이 있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선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지난 2분기하고 1분기 실적이랑 2분기 실적이랑 3분기 실적까지 나왔는데 말이죠. 이거 대체적으로, 계산은 대략적으로 해보면은, 여기에서 110억 원 당기 순이익 나왔었고, 1245억 원이 적자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1445억 원. 그러면 이번 연도 310억 원 수준입니다. 자, 근데 두산 파켓의, 파생 상품 결합, 약간 거기에 대한 주가 연계 스왑,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되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어차피 만기는 좀 연기되고 있었고, 영향을 좀 제한적이긴 할 거라고 봐요. 자, 이걸 실적을 좀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우리 4분기에는 당기순이익이 110억 원 정도까지는 좀 1,100억 원 가량까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1,100억 원. 그럼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때려서 맞춘 감이죠, 감. 자, 그렇게 되면은 이번 연도 영업이익을 5천억 원이 내려면은 적어도 4분기에 4천억 원 가량이 당기순이익이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5천억 원 컨센서스를 달성을 좀 해줄까에 대한 부분은 좀 불확실성이 좀 있긴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EPS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1주당 순이익이 한 300원, 300원까지도 줄어들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 300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가 부담스러운 가격까지는 아니지만 싼 가격도 아니에요. 싼 상황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부담이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롭진 않다. 가격이 좀 높냐, 적냐, 낮냐,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근데 향후에 2022년도 이후에 실적이 좀 정상화가 된다라고 하고, 이거는 적자가 났던 것들이 좀 일회성 요인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천억 원, 천억 원, 천억 원, 천억 원, 이런 식으로 낸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4천억 원, 5천억 원 수준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5천억이라고 개정을 했을 때 내년도의 목표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54원 가량 수준들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지금 17,000원, 19,000원 이 부근이라고 하면 한 20배, 30배 정도 수준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가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런 거를 떠나서 이 주가에 대한 원동력을 삼고 있는 것들은 원전에 대한 수주 이슈라는 것들이죠. 원전 수주를 받았다라고 하면 주가가 반영되는 것들도 있고 미리 선 반영되는 것들도 있고 실제로 이어지는 것들도 실적에 반영되는 그 순간에도 추후에는 반영이 될 거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서는 매출액이 증가되는 것들, 장기적으로 원전에 대한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 만큼 본계약이 나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실적으로 바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원전을 건설을 하고 중간 납입 이렇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은 대략적으로 2년, 3년 정도 수준으로 걸리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장 원전에 대한 수주를 받으면서 기대감들을 반영시키는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실적적인 부분들이 성장을 한다라는 것들을 가정을 해가지고 여유로운 템포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평균 단가를 계속 꾸준하게 대응하면서 가야 된다. 그러면은 낮을 때 매수를 하고 높을 때 비중을 조금 낮을 때 매수를 했던 것들을 비중을 좀 덜어내고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수익도 내면서 현금 확보를 한 다음에 떨어졌을 때 수익 낸 금액으로 포함해서 매수를 하고 이런 전략으로 가면 좋겠지만 뭐 항상 100% 우리가 다 이렇게 완벽하게 대응을 잡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높아지면은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하고 낮아지면은 비중을 다시 확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우행보 흐름들 계속 오른쪽으로 행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따라가는 자세가 중요할 것이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내용들 참고로 하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